박용우 선수 없이 가는 플랜도 필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일단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 선수를 잘 못 쓰면, 만약 박용우 선수와 같은 수비형 mid필더 안 쓰는 전술을 하려면 어떻게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기동력 좋은 선수 2명을 앞에 두는 게, 그러니까 간격이라고 하는 게 미드필더? 그쵸. 간격 유지가 어쨌든 지금 안 되는 게 문제니까. 그렇죠. 이렇게 간격 유지가 안 되면 제일 쉬운 방법은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선수들이 기동력이 좋으면 되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제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부패 토론. 네. 부패 토론인데 오늘은 요거만 터는 게 아니라 전술판으로. 오늘 이 작전판으로 말이죠. 네네. 전술판으로 할 텐데 사실 뭐 이 두 분이 이게 대가 아닙니까? 대가요? 대가는 아닌가? 네. 아니죠. 대가 정도 하려면 네. 왜 그랬냐면 이제 오늘 왜 이런 전술판을 좀 준비했냐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A매치 2경기를 했잖아요. 이제 오만하고 요르단 경기를 했는데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거 털었어 우리가. 그쵸. 말로는 털었는데 도대체 전술적으로는 이제 뭐가 이렇게 답답했던 건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개 포인트를 좀 잡을 거예요. 포인트를 잡기 전에 일단 두 분이 생각하는 전술적으로는 이번 경기가 이래서 답답했다. 이래서 답답했다. 가장 답답했던 걸 만약에 하나씩만 좀 꼽아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질문이 나왔던 게 뭐 밀집 수비를 깨는 방법. 아하.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어쨌든 깨려면 우리가 이 수비 블럭에서 상대가 수비 블럭 만들면 요 라인 사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얀색이 상대라고 그쵸. 얘기한 거죠. 그러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했을 때 5명 뒀으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요 라인 사이에서 이제 우리 움직임. 요렇게. 그쵸. 그런 움직임이 가장 답답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비법은 있는데 비법이 있는데 그거를 공개를 아직 안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 원래 모든 집이 말이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그 장맛의 레시피는 다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줘야 우리가 장맛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할 때 보여주시겠죠. 월드컵 8강전 이럴 때. 자, 특히 이게 가장 그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오만전이긴 했었죠. 예, 오만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왼쪽, 이재성이 중앙, 황희찬이 오른쪽에 섰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빌드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이태석이 이쪽으로 가고 중앙 이렇게 3백을 하면서 설령과 위쪽으로 올라가고 황희찬이 좁히고 이재성이 이쪽으로 갔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슬백 빌드업이네요. 예. 그러면서 3-2-5 형태를 가장 많이 취했었거든요. 여기 두 명이 중요한데 여기 두 명이 문제가 정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재성과 황희찬. 오른발잡이가 황희찬이 오른쪽, 왼발잡이 이재성이 왼쪽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봤더라도 그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고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역발이 좋은 게 접고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거나 치고 들어가거나가 되거든요. 근데 정발로 밟으면은 대부분 바디 포지션이 측면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몸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직선적으로 가는 형태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왼발을 쓰는 그래서 왼발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크로스. 오른발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제 크로스. 접게 되면은 각이 좀 좁아지는 게 있죠. 역발이면 여기서 왼발을 쓰면 일로 들어오면 왼발 감는 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정발을 놓음으로써 공격이 좀 단순화됐다. 그러다 보니 U자 빌드업이 정말 극명하게 이루어졌던 게 오만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버지가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왼발잡이 이재성과 황희찬, 오른발잡이 황희찬을 이렇게 둠으로써 자꾸 사이드로만 벌리니까 볼들이 계속 U자 빌드업이 이렇게 됐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키핑할 때도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 패스 올 때 바디 포지션이 뒤로 보게 되거든요. 그대로 정면으로 보고 그대로 치고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늦춰지는 거죠, 속도가 계속. 그거는 결국 근데 우리가 전술과 포메이션 얘기할 때 선수 배치가 포메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선수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첫 번째 경기는 황희찬과 손흥민을 같이 써야 되니까 고민 끝에 나온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9번은 있어야겠고. 그렇죠. 이재성은 포기할 수 없고 중원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황희찬하고 손흥민 공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손흥민을 오른쪽에 두는 바보 같은 짓은 못 하겠으니까 황희찬이 희생해야 되는데 이거 벤투 감독 때도 고민한 거죠. 맞아요. 벤투가 이렇게 했다가 경기 중간에 바꿔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희찬과 손흥민이 비슷한 위치에서 뛰는 선수니까 요거를 좀 고민 끝에 나왔는데 이게 실패했다. 근데 이 공존의 형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그 전에도 우리가 실험해 봤고 그래서 황희찬을 오른쪽에 두면 대체적으로 안 좋더라. 그래서 보면은 벤투 감독도 어떻게 했냐면 황희찬 그냥 왼쪽에 두고
뭐 소니를 요거 세컨에 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소니를 두고 여기 둔다든지. 근데 한 번 했던 건데 왜 다시? 그러니까 한번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는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은근히 시작할 때는 투톱을 싫어해요. 미드필더에 대한 그 장악력이 사라지니까 아하. 투톱을 안 쓰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마지막에 급할 때는 이제 자주 쓰는데. 울산 시절에도 급하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제 이재성 선수가 이제 요렇게 이렇게 나왔다가 바꿨잖아요, 결국. 그 맞아요. 마지막에 이재성 왼쪽 가고 황희찬 가운데 혹은 황희찬 왼쪽 쓰면 손흥민, 주민규 요거잖아요. 맞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중원 장악력을 좀 잃더라. 네. 인터뷰를 직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악력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니까 장악력도 고민하면서 이재성도 살리면서 황희찬도 살리면서 손흥민도 살려야 되는데 하다가 실수를 한 거죠.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서 받을 때 바디 포지션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달려가는 요 방향이 이제 내딛는 발이 여기서는 왼발이고 여기서는 오른발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할 수 있는 발이 여기서는 역발, 오른발이고요. 여기서는 가할 수 있는 발이 왼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발을 짚고 차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요 발로 이제 차려면 짚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템포 쉬게 돼요. 그러네. 달려나가는 스피드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는 빠른 볼 처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은 여기서 잘해요. 그럼요. 거기 하면 이건데. 그거는 달라요. 이강인 선수도 뭐 마요르카 때 왼쪽에서 잘하잖아요. 그런 건 다른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역발링어를 두는 게 보통 요런 것들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나 오만은 그냥 뭐 밀집 수비인데 이 라인 사이에서 사실은 빨리 볼 처리가 돼야 되는데 황희찬, 이재성이 요 볼을 받기가 좀 어려운 위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홍명보 감독이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을 잘 만드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뭐 패턴적인 움직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이재성도 볼이 안 오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나오고. 맞아. 끌려 나간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도 답답하니까 아예 내려. 볼이 안 오니까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분 동안 슈팅이 없다가 이강인이 들어오니까 달라졌잖아요. 맞아, 이강인 선수가 그 의존 축구예요. 여기가 이제 안 되니까 이강인이 3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 블럭을 하나 건너뛰어서 패스를 준다. 그게 황희찬 골 들어갈 때 장면이죠. 그쵸? 여기서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줘버렸다. 그러니까 다 건너뛰어서 그냥 요 라인 사이는 그냥 버리는. 사실 요르단전도 그랬어요. 요르단은 조금 더 올라와서 압박을 했지만 요르단이 황인범 선수를 못 거쳐가면 우리가 라인 사이에서의 뭔가 뭐 공격 작업 자체는 좀 안 됐거든요. 이제 요 라인 사이에서의 그 뭔가 선수 배치라던가 움직임을 뭔가 각도를 만들어 준다던가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다. 홍명보 감독이. 이게 뭐 두 분도 그렇고 패너도 그렇고 역시 분석을 들으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요.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만 들었던 것들 좋네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사진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바디 포지션이 어떻게 됐는지가. 자, 여기서 잠깐만 바디 포지션 다 아실 텐데 혹시나 바디 포지션 자꾸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럴까봐 바디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몸의 딱 그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골대를 보고 바디 포지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쪽으로 열고 있는지 아니면 뒤를 돌고 있는지 이 바디 포지션이 우리 골대를 향하고 있는지 상대를 골대를 향하고 있는지 옆을 향하고 있는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바디 포지션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디 포지션 그게 개념이에요. 그런 거가 이제 사진 보면은 확실하게 진짜 이쪽에 황희찬과 이재성이 있을 때는 뒤로 보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서 우리 골대를 보고 자꾸 갖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패너에게는 여기다 보면 아무래도 몸을 디딜 때 요쪽에 있으면 왼발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달려나가는 방향 자체가. 그런데 여기 왼발잡이를 두니까 너 왼발 뒤졌으면 오른발 써야 되는데 에이 이러니까 다시 바꾸니까 늦어진다. 네. 여기도 달려 들어갈 때는 오른발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른발잡이 두니까 에이 나 오른발로 때려야 되는데 다시 바꾸니까 템포가 늦어진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골 넣을 때 보면 이강인 패스를 오른발로 컨트롤 하잖아요. 맞아. 이렇게 오른발 뒤꿈치 받아서 달려 나가면서 왼발 딛고 오른발 컨트롤하면서 힘을 받아서 나가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달려 나가면서 이렇게 침투가.
손흥민 선수도 그래서 왼쪽을 좋아하는 거고 오른발잡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요런 이제 구도를 만드는 게 사실 감독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볼 때 구도를 만드는 게 이거 좋다. 왜 안 움직여? 움직임이 부족해. 그렇지. 선수들이 다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그렇지. 내가 주고 움직여야겠다. 이거를 뭐 입력을 해야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알고 있는데. 그치? 선수들이 기본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게 편하게, 편한 각도, 구도,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딱 역할이고, 그렇지. 그 안에선 선수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한다. 요건데, 요거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못 만들어주니까, 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도 선수들이 왜 이렇게 저기서 못 움직일까요? 턴오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움직임이 적지? 뭐 예를 들면 패스가 왜 원활하지 않지라고 하는 결과만 봤는데, 그러면 왜 그러지를 지금 얘기할 때 패너는 예를 들면 구도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이게 다 구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또 특성이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구도를 감독이 결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춰 있다 보니까 선수들도 야, 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너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헷갈려 한다. 최소한 뭐 3-2-5 형태의 공격 형태를 가지는 것까지는 잡거든요. 근데 문제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밀집 수비를 깨는 것 중에 상대가 이렇게 내려앉으면 사실 중거리 슈팅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왼발잡이랑 오른발잡이가 있는 게 슈팅 각도도 달라져요. 여기서 왼발로 때리면은 각이 없지. 사실. 각이 없죠. 반면 오른발이면은 각이 더 열리죠. 가마차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중거리를 때려서라도 상대를 좀 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도 자꾸 그 김수호 배우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슈팅을 안 때리냐고. 근데 그게 사실은 열리는 각도도 조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다른 때 잘 때리는 선수들이니까 이런 어떤 구도나 배치에 문제가 있었다. 이 내용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아까 패너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치를 바꿔놓고 이재성을 돌리고 뭐 이렇게 투톱을 해봤더니 결국 또 중원에서의 문제점이 생기더라. 중앙이 비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홍명 감독이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요 미드필더 상당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인터뷰에 항상 빼놓지 않는 말 밸런스. 그렇죠. 이 공격과 수비의 이 균형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중요시하는데 그냥 콕 집어서 가볼게요. 자, 박용우 선수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사실 그 요르단 경기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미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박용우 선수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자, 박용우 선수 계속 쓴다면 박용우 선수를 지난번 경기 때 잘 썼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박용우 선수를 쓸 때 일단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써야지 박용우 선수는 잘 쓸 수 있는 겁니까? 쓴다면 계속 쓴다면 박용우 선수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간격이 전체적으로 다 좁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의 가장 장점은 뭐부터? 피지컬 좋아요. 끊는 거 잘합니다. 끊는 거. 이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가 박용우 수비력이 부족하다. 수비력 좋아요. 그 요르단전에도 가장 수비 수치가 높은 선수 박용우입니다. 근데 그 단점이 그 수비가 나의 구역에 들어왔을 때 잘한다. 이제 민첩함과 기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 정도 내 구역 들어왔어. 내 집에 들어왔어. 근데 다 끊어. 근데 좀 멀어. 범위 넓어져.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올라온다. 막 올라와요. 근데 뒤에서 박용우 선수가 있고 황인범도 좀 올라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지. 그렇죠. 이렇게 될 때가 많죠. 홀딩이 혼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근데 우리가 간격이 좀 멀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풀어 나올 때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되니까 풀려 나와서 박용우 선수가 뛰쳐나오거나 커버해야 되거나 이태석 선수까지 올라가면 측면을 커버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동력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 때도 나타났던 그러니까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의 공통점이 간격 유지를 잘 못하는 감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울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울산도 역습 당할 때 간격이 멀어서 역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이제 사실 박용우 선수도 수술팀에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용우 선수의 장점을 어쨌든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게 어쨌든 전술의 목적인 건데 단점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온다. 왜냐하면 벌어지면 박용우 선수가 커버될 공간이 넓어지니까 기동력이나 스피드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박용우 선수를 잘 쓰려면 일단 간격을 최대한 좁혀야 되네요. 그렇죠. 라인을 좀 올려놓거나 공격할 때는. 근데 이번에는 김민재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좀 앞쪽에서 안 이루어져서 박용우가 뒤에 커버를 좀 해야 되고 앞쪽에서 압박이 안 이루어지니까 박용우가 좀 더 뛰쳐나가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기다가 이제 박용우 선수의 또 하나의 단점이 박용우 선수가 앞을 보고 있을 때는 그나마 플레이가 되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서고 있을 때 우리 골대를 보고 있을 때 압박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키핑력이 좀 떨어져요. 불안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김민재 선수가 있고 없고에 조금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하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요르단전에 이제 박용우 선수가 집중 공략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에서 실점이 나왔었는데 김민재가 있으면은 일단 김민재가 올라와서 공간을 좁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패스를 받아서 대신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뒤를 보고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김민재한테 주면은. 근데 예전에 그 요르단전에 실점을 아시안컵에서 했을 때도 김영권 선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백패스가 길게 가면서 끊겨서 실점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김민재 선수였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거든요. 오케이. 예.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간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 박용우 선수가 커버 범위를 조금은 좀 줄일 수 있도록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디가드를 잘하는 선수가 또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술적인 구성을 생각을 해보면 예. 약간 박용우 선수를 쓰는 게 약간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는 기본적으로 빌드업 구조를 만들 때 공급을 잘해주는 유형이에요. 이 선수가. 그래서 이제 뭐 울산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두면서 이렇게 3백 만들 때 요 라인 사이에서 받아줘서 보내주고 그리고 풀백이 올라간다. 이명재나 뭐 이번에 국대에서는 이태석 올라가면 내려와서 요 3백 공간에서 맞아. 여기서 네, 넘겨주는 그렇죠. 패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황인범이 중심입니다. 볼 배급에. 그러니까 볼 배급이 이쪽으로 가니까 박용우 선수는 그러면 약간 오히려 볼 잘 주는 선수 옆에 좀 보디가드. 예. 여기가 보디가드가 돼야 된다. 보디가드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정우영 황인범이었죠. 예. 그렇지. 그런 역할 구조였는데 박용우를 이제 볼 배급의 장점이 있는 그리고 기동력이 약간은 약한 요 선수를 옆에 뒀는데 빌드업의 중심은 황인범 쪽에서 가니까 그러면 박용우 선수를 예. 쓰는 의미가 그렇게 맞나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심지어 이전 경기에는 박용우 선수가 내려와서 라볼피아나를 많이 했었거든요. 3백 빌드업을. 근데 이번 2연전은 이태석 선수가 주로 3백 빌드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가 이쪽에 있으면은 압박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 지역은. 박용우 선수가 압박을 풀어나가는 데도 약점이 있는 것도 조금은 내려와서 푸는 이유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원에 있으니까 압박을 바로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의 얘기는 박용우 선수 없이 가는 플랜도 필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일단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 선수를 잘 못 쓰겠으면 뭐 내가 꼭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 필요해. 그러면은 박용우 선수를 써야죠. 우리 대표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니까.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긴 해.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거 꼭 쓴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쓴다면 내 전술에 쓴다면 쓰는 건데 그 전술이 잘 안 먹히고 잘 못 쓴다. 박용우의 단점만 드러난다. 사실 이태석 선수가 이렇게 3백 만든 것도 나름대로의 그거예요. 나름대로의 자기 전술에 대한 보완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석이 올라가면 박용우가 여기 커버해야 되는데 요르단 알타말이랑 만나야 되고 알타마리. 그것 때문에 이태석 선수가 잘 안 올라갔어요. 그 경기에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르단전 같은 경우는 박용우 선수가 공격적으로 이제 패스를 준 게 10번도 안 되나 그래요. 황인범 선수가 이제 이태석 선수랑 같이 가장 많았고 박용우 선수가 이제 그 역할을 거의 안 하는 상황에서 박용우 선수를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과연 그렇게 있느냐? 박용우 선수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것보다도 박용우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네. 자기 전술에서. 심지어 요르단이 그 경기에선 더더욱 그렇게 그 알타마리 위주의 그냥 달려가는 축구를 했거든요. 대부분은 조금 롱볼을 통해서 알타마리한테 연결해줘서 그대로 치고 가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중원에서 그렇게 할 일이 많진 않았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자 그러면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쓴다면 뭐 쓸 수는 있겠지. 잘 쓴다면 만약 박용우 선수와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 안 쓰는 전술을 하려면 어떻게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오히려 기동력 좋은 선수 2명을 앞에 두는 게 그러니까 앞이라고 하는 게 미드필더? 그렇죠. 간격 유지가 어쨌든 지금 안 되는 게 문제니까. 그렇죠. 이렇게 간격 유지가 안 되면 제일 쉬운 방법은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선수들이 기동력이 좀 되기 때문에 황인범이 있고
요 옆에 이제 기동력 좋은 하나의 중앙 미드필더를 두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표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백승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홍현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우리 지금 귀화 얘기 나왔던 카스트로프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아니, 그러면 정호연 선수가 미국 가서 있는데 그렇죠. 뭐 성장하면 그런 뭘 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순민도 있는 거고. 그러네. 이제 뭐 그럼 이태석이 막 올라가도 커버도 가능하고, 가능하면 황인범 들어오고, 황인범 올라가면 이렇게 중앙 채워주기도 하고, 중앙 미드필더 올라가면 황인범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전술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미드필더 구성하는 팀이 많잖아요, 유럽에는. 파리, 페노르트 뭐 이런 데가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당장 그 페노트가 여기 팀버랑 여기 황인범 세우고 그쵸, 하는데 팀버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이 선수 거의 두 자릿수 골 넣는 선수인데 둘을 같이 배치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밸런스 노래를 한다면은 차라리 예를 들어 가지고 역삼각형으로 세우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박용우를 이쪽에 세우고 황인범 세우고 이강인 세우고 황인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미드를 3미드로 구성하는 4-2-3-1 형태보다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또 하나 나 드는 고민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전술적인 아이디어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 나는 월드컵 벌써 간다고 봐. 갔지 뭐. 뭐 까마야 되죠. 그럼 가는데 본선은 우리가 지금 예선을 치렀던 상대하고는 완전 다른 게임 플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제일 예선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상대가 밀집 수비하면 어떻게 해요? 밀집 수비 어떻게 파괴합니까? 이거였어. 근데 월드컵 본선 이제 1년 남았는데 가면 우리를 상대로 해서 밀집 수비할 팀이 어딨어? 그쵸.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수비적으로 싸워야지. 그럴 때도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가도 됩니까? 그건 또 고민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벤투 감독마저도 월드컵 예선과 본선의 그 플랜이 달랐죠. 맞아. 사실 본선에서는 조금 더 수비적이었고, 조금 더 롱킥 많이 썼고, 포르투갈전은 그냥 완전 밀집이었고, 완전 역습이었고, 나의 축구를 구현했던 브라질전은 졌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마저도 월드컵에서는 약간 더 상대가 강하니까 조금 더 이제 약간 내려가서 조금 더 실리적인 운영을 좀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박용우 선수가 확실히 또 필요할 수 있다. 고민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계속 찾아봤는데 아직은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카스트로프 선수가 되기만 한다면 매우 좋다. 그렇지. 그 선수가 이제 이거 되는 선수 아니야? 빡빡 되는 선수니까. 그 선수의 가장 뭐 비슷한 스타일이 뭐 캉테, 비달. 이 선수들이 수비도 되지만 공격도 되고. 그렇지. 활동량 많고. 그렇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이게 아니라 앞쪽에서 볼을 가져올 수 있는 소유권을 찾아오는 선수의 유형이기 때문에 공격할 때도 가담해주고 수비할 땐 내려와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마치 파리 생제르맹처럼 비티냐 그리고 옆에 네베스 둘 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거든요. 활동량으로 그냥 경기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카스트로프가 우리 기동력 여기에 있는데, 카스트로프가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뮌헨글라드바흐 일부로 이적이 확정돼 있잖아요. 떠 있는데 이적을 하게 되면 뮌헨글라드바흐 소속 팀 내 기준, 현재 기준 스피드 2위래. 순간 속도가 스피드 2위. 순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란 말이야. 속도가 있는 선수란 말이야. 원래 윙 사이즈 출신이니까. 그러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여기 스피드, 기동력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는데, 요거 하나 물어볼게, 두 분에게. 두버지는 뭐 사실 독일 축구, 독일에 유학도 있고, 독일 축구 완전 우리나라 최고고, 페노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경기 뭐 누구보다 더 미친 듯이 뭐 보는 사람이니까. 자, 요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카스트로프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한번 부름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뛰어볼 만한 실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력이 되냐? 그냥 솔직하게 지금까지. 뮌헨글라드바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물어본 거야. 뮌헨글라드바흐가 우리 국가대표팀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가들이 많은 팀일 텐데 거기서도 영입했다.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뮌헨글라드바흐를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많지 않죠.
아, 그래요? 네, 물론 카스트로프가 나이가 어린 것도 영향은 있고 이 선수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이 선수가 카드 관리가 정말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수비력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유형이다 보니까 카드 정말 많고 퇴장도 좀 당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결국 경험이 조금은 해결해주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중원에서의 그러니까 속도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황인범 선수도 속도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이 만약에 내려와서 뛰어도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될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불러서 한번 볼만하다. 네. 뮌헨글라드바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팀이에요? 뮌헨글라드바흐 독일에서는 거의 뭐 바이언과 함께 최고 명문 구단 중에 하나죠. 역사적으로는요. 현재는 조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은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 팀이에요? 뭐 유로파리그. 오, 네, 그럼 딱 뭐 그 유로파리가 네, 이제 유럽 대항전 왔다 갔다가 아니죠. 유로파리그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이상 팀. 왔다 갔다. 네. 토트넘보다 난데? 토트넘이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토트넘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토트넘 전통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또 난데 전력적으로. 예. 토트넘이 지금 너무 못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 정도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 정도. 그러면 뮌헨글라드바흐에서 어쨌든 점 찍어서 데려가는 선수면은 그 능력은 있다고 객관적으로 그럼요. 하는 거 맞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분명히 이재성, 황인범, 이강인, 카스트로프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있어요. 3명이 벌써.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제 아마 홍명보 감독은 요 미드필더 라인의 구성에서 당연히 감독들이 좀 고민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체구, 피지컬, 제공권 아하. 분명히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근데 그 제공권이 만약에 카스트로프, 황인범, 이강인, 이재성 이러면 약해요. 약하게. 예, 맞아요. 예.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3미드를 할 때 비티냐하고 네베스의 한 명의 자이르 에메리나 파비안 루이스를 쓰는 이유가 결국 피지컬적인 이유 때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들을 때 저는 예를 들면 뭐 비달, 캉테 혹은 게리 메델 네. 이런 선수들 뭐 작았어요. 그렇게 뭐 아주 엄청난 기급은 아니었잖아요. 그건 아니었죠. 근데 그 선수들은 또 다른 클래스이긴 하지만 그리고 비달이랑 메델은 힘이 장사였죠. 그렇죠. 조금하지만 그래서 상대가 뜰 때 이미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떴잖아요. 비달하고 메델은. 그래서 하지만 센터백도 뛰는.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맞아요. 본인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전체를 봤을 때 다. 제공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공격 라인에 제공권 있는 선수도 사실 많진 않아요. 그러네. 주민규 선수도 막 제공권이 막 압도적인 그런 유형은 또 아니고. 사실 오세훈 정도. 오세훈 정도. 그리고 고 공격 라인에는 우리가 뭐 피지컬 선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미드필더 라인에 박용우 있는 거고 수비 라인에 이제 김민재의 짝인데 조유민 선수가 나오면 또 그렇게 또 제공권이 막 엄청나지도 않아요. 뭐 공격수 출신이어서 헤딩 능력은 있지만 이게 키가 큰 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라던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고려를 해보면 키가 필요하다는 맞다. 이재성 선수가 헤더골을 많이 넣긴 하는데 이 선수는 움직임으로 넣는 유형이지 높이가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이게 조금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조유민 선수도 발로 헤더를 하는 선수지 사실은 그렇게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좋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니까 뭐 선수 어떤 배치나 누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하나만 볼 게 아니다.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거니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포메이션적으로 홍명보 감독은 4-2-3-1을 기본 형태로 좋아하잖아요. 물론 경기하다 보면 달리기 하기도 하지만 요 포메이션 말고 현재 선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우버지는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 4-3-3 같은 것도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좀 지금 선수 구성을 봤을 때 이런 포메이션도 한번 써볼 만하다. 이런 게 혹시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써보고 싶은 건 손흥민 선수를 좀 투톱적으로 좀 써보고 싶다.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손흥민을 가운데 쓰면서 이제 뭐 주민규 선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손흥민, 황희찬.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황희찬을 어쨌든 공존시키는 게 제일 우리 대표팀의 과제가 아닐까. 손황토 투톱.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황희찬이 맨날 겹쳐요. 벤투 감독 때도 그게 고민이었고. 그래서 오른쪽에 황희찬 뛰게 하니까 아쉽네. 그럼 손흥민 오른쪽 가봐 했는데 손흥민은 여기서 월드 클래스인 선수인데 절로 가니까 너무 아깝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원톱을 두고 황희찬 여기 두니까 뭐 지난 요르단전 봤지만 뒷공간 침투는 좋지만 버티는 게 안 되고. 근데 황희찬 선수는 또 원톱이 돼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원톱도 잘했어서. 봐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투톱 정도?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투톱 쓰면 밸런스가 좀 무너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선이 많다 보니 중원을 조금 더 많이 쓰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이강인, 이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떤 유형의 미드필더들이 많냐면 측면과 중앙을 공유하는 미드필더들이 좀 많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메잘라 형태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할수 이강인도 있는? 그렇고 그렇지. 이재성도 그렇고 그렇지. 황인범 선수도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홍현석도 그런 스타일이고. 그렇고 약간 그런 류의 스타일이 좀 많아요. 이동경 선수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이제 미드필더의 풍부한 자원들, 특히나 2선과 3선을 오갈 수 있는 풍부한 자원들을 쓰면서 어허. 황희찬, 손흥민도 좀 공유를 하는 이런 형태가 예.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오, 이거 좋네. 아, 나 일단은 손흥민, 황희찬 투톱도 아니 아이디어도 좋을 것 같고 이러려면 사실 요거도 괜찮지만 미드를 좀 두껍게 하는 약간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네. 그쵸, 이렇게 뭐. 4명도 괜찮지만 백스리를 둬서 3-5의 형태로 넣어도 좋을 것 같아. 밸런스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어.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밸런스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풀백의 아무래도 풀백의 공격적인 능력 어.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약간 성향이 다른 게 너무 이제 윙백이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미드필드 라인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풀백은 오히려 약간 가운데를 지켜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팀들도 많거든요. 좋다. 좋다. 예, 사실 뭐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도 물론 포백을 기본으로 하지만 맨데스가 3백 만들다가 너무 안 올라오고 지켜주면 파비안 루이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굳이 윙백이 미친 듯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전술 트렌드도 요즘은 아니다 보니까 미드필더 좀 두텁게 하고 그리고 최전방에 투톱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나도 왜 생각을 못했지? 나는 그냥 계속 한 명 톱을 놔둬놓고 이렇게 한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손흥민과 황희찬을 공존시킨 투톱으로 가보자. 이것도 뭐 그게 플랜 B건 플랜 C건 한번 고민해볼만 하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이제는 예전만한 운동 능력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골대에 가까이에 위치하게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해요. 이번 2연전에서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 조금 아쉬웠거든요. 예, 근데 그게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계속 끊기는 장면들이 턴오버가 정말 많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골대로 가까이 가져가는데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황희찬, 손흥민 투톱을 쓰려면은 황희찬 선수가 예전 폼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오세훈, 손흥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부버지도 투톱 한번 해보자. 손흥민을 톱으로 올리는 단 파트너는 일단 오세훈. 네. 약간 세컨 정도가 되겠네 손흥민이. 그렇죠. 그럼 예를 포메이션 나머지는 뭐 그대로입니까? 뭐 그건 나머지는 다이아몬드 사사이도 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미들이 좋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예. 이쪽이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 구성상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레알 마드리드도 이렇게 합니다. 비니시우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너무 갑자기 레알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 예, 이제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도 이게 손흥민처럼 네. 비니시우스가 가장 큰 강점이 뭐 수비이긴 한데 많이 안 내려오게. 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서지만 수비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올라가서 미드필더에 있는 벨링엄 같은 선수가 약간 측면 커버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다이아몬드 442처럼 좀 많이 써요. 그런 식의 이제 변형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어쨌든 우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체제가 된 다음에 가장 좀 아쉬운 게 손흥민이에요. 네,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뭔가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맞아, 그 있어.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승점을 가져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볼이 도달도 안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계속 열심히만 뛰고 있고 뭔가 결과물이 손흥민만큼 안 나온다 이런 게 좀 아쉽기 때문에 손흥민 활용법을 좀 그리고 황희찬 활용법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3월에 확정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그럼 나중에 좀 실험도 좀 여유 있게 했을 텐데. 그 실험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네. 소니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옮기는 골대 쪽으로 가까이 그쵸. 옮기는 거랑 우리 이선 미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미들을 강화시키는 뭐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그럼 박용호 선수도 자연스럽게 좀 보호가 주변에 되네. 선수 많아지니까 조금 더 이제 간격도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좁아질 수 있고. 괜찮네.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 여러 가지 뭐 이런 고민들은 아마 국대에서도 하고 있을 거고 여러모로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구현이 잘 될지 시도에 대한 이제 횟수가 나올지 이런 게 좀 모르겠다. 그거는. 저희 감독님 그리고 저희 대표님 저희 대표팀 그 관계자분들 저희가 뭐 가끔씩 좀 쓴소리 지적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나 오늘 좋아. 역시
두 분 똑똑하십니다. 이게 참 맨날 축구 생각만 하세요. 전 아 진짜 그 요르단하고 오만 경기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왜 답답했는지도 알겠고 아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네 이것도 좀 돼가지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종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취방 갖고 좀 하자고. 그럼요. 네. 네. 고맙습니다.